학부모가 와서 그 학부모 차에 타요. 그 남편이 학교 선생님인데 학부모 차에서 하는 거예요. 3년 정도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탐정님 결혼한대요. 정신과약을 지금도 먹는데 어떻게 시집을 갈 수 있냐요. 그래서 이제 USB에 담아가지고 결혼식장에 시댁 부모한테 갖다 준 거죠. 근데 한 번 주면 안 보잖아요. 그 연타를 3번을 부른 거예요. 1년에 실종 신고되는 사람이 7만 명입니다. 최소 300명에서 700명을 이야기를 해요. 시신도 못 찾는 사람을. 이 얘기를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이분은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납치가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근데 왜 몸이 도둑막 나간 거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근데 국내 1호 탐정으로 여러 매체에 소개가 됐어요. 수배자도 찾고 우리 민사소송에 관련된 상간녀 상간남도 찾아내고 증거 수집도 하고 임병수의 탐정방송이라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반갑습니다. 네, 그 탐정 일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2011년도에 개업을 했고요. 그전에는 원래 제가 영어 교육 사업을 계속 오래 했었는데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디텍티브가 있는 거예요. 프라이빗 디텍티브가. 일본 같은 경우 6만 명이 탐정사무소를 열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게 있나 확 찾아봤어요.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경찰이 못 해주는 걸 민간인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제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수요를 이제 동네 형들, 삼촌들이 해결해주는 심부름 센터나 흥신소에서 그런 시장을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탐정을 일찍 시작하면 재벌이 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탐정 1호가 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탐정업을 2011년도부터 아예 그냥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수많은 의뢰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가장 소름 돋았던 의뢰 혹시 있으신가요? 불법적인 거 해달라는 경우죠. 조선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죠. 우리나라에. 이게 조선족인데 여성분이에요. 이렇게 말투 들어보면 알잖아요. 네. 내 누군지 아니? 뭐 이런 말투를 하시는데 네. 자기 남동생이 마약 거래자래요. 자기가 마약도 먹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유통도 한대요. 어마어마한 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여기랑 가깝습니다. 서남부 지역에. 그 이름까지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들으면 이제 마약수사대나 광수대 이제 고발을 해야 되는 건인데 듣다가 일단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의뢰인과 미팅을 굉장히 오래 해요. 1시간, 2시간, 길게는 3시간까지 돼요. 왜냐면 저처럼 이제 얼굴이 알려진 사람은 일부러. 약간 악의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결론은 자기 남동생이 그런 걸 하는데 그 친구를 경찰에 고발을 해서 잡혀가게 해줘라. 그럼 한 10년 이상 살 거다. 전과돼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친동생 맞냐? 맞대요. 근데 왜 이렇게 동생을 못 죽여서 안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 남동생이랑 같이 이제 온 지 한참 됐는데 애인이 있어요. 한국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한대요. 곧 결혼할 예정인데 이 사람은 뭐 금융계통에 되게 착실한 남성인 거예요. 근데 이 남성한테 이 처남될 녀석이 자꾸 찾아가서 약도 팔려고 하고 자꾸 누구 소개시켜달라고 하고 돈도 빌려달라고 이런 좀 약간 안 좋은 짓을 자꾸 하니까 너무 이제 힘들다고 그 얘기를 이제 표현을 했겠죠. 근데 자기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얘를 좀 이렇게 해달라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해서 들어가시긴 들어가셨어요. 제가 아는 이제 마약수사대 형사한테 이래가지고 형사들도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정의 구현한 셈이신데 그렇죠. 네. 그 남매 관계가 특이한 경우네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남자를 4년 동안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공인이에요. 이 여자분도 얼굴이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저도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유명하시죠. 얼굴 알려진 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많이 해요. 같은 위치니까. 저 사람은 뭐 저를 막 되게 신뢰해서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저 나름대로 이제 그걸 보면서 참 트라우마를 많이 겪죠. 그래서 그분하고 자기가 내연 관계였는데 한마디로 얘를 연맥이고 싶다. 뭐 이런 의뢰들인 거예요. 남자친구를. 네. 전 애인을 그런 의뢰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7년 정도 이제 됐거든요. 2011년부터 했으니까 그때는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미투 운동 이후로 2020년이 이제 넘어가면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전사화되신 느낌이 들어서 정말 무섭습니다. 사회 풍조가 많이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끝났으면 끝나야 되는데 자기만 하나하나 다 이런 게 기분 나쁘고 이런 게 기분 나쁘고 나한테 백을 싼 거를 사주고 막 이런 걸 얘기하면서 또 그 얘기를 우리는 다 듣고 있어야 돼요. 막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개인 간의 어떤 사적인 영역이니까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속은 답답하고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또 꾸짖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또 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제가 한 달, 2달 이렇게 연락을 계속 했어요. 그분이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는 중이었는데 방송은 잘하세요 나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계속 치료받고 오늘 뭐 저한테 계속 그래서 들어줬어요. 한 달 이상 들어주다가 그리고 자기가 유명한 점집을 갔는데 이제 그분도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뭘 하려고 했냐 청부살인을 하려고 했다. 자기는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달라. 그런 사람을 제가 알긴 아는데 선생님을 소개해드릴 수는 없다.
근데 배우 비싸다. 잘 그런 시간을 갖고 잘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분이 마음을. 거의 뭐 정신과 치료하듯이 제가 정신병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여러 명을 보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공인인 경우에는 특히 더 제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퀘스천 마크를 이제 그게 하나의 직업병이죠. 사람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일단은 아까 그 청부 얘기하셨잖아요. 2019년에 이희진 사건처럼 네. 실제로 이 청부가 가능한 거고 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원래 청부가 이 얘기 제가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약간 좀 은퇴한 조폭들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하다가 많이 잡혀 들어가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쫙 있거든 경찰에. 무슨 폭력 사건, 살인 사건 벌어지면 그 데이터 먼저 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검거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2004년, 5년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입국이 되면서 외국인을 많이 쓰기 시작하죠. 그 이희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중국 국적의 남자 3명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5억 원 관련된 뭐 이희진 부모의 집 안에 5억 원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관련된 그런 사람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주범하고 한국 사람은 잡혀 들어갔죠. 그런데 청부를 진행한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한 히트맨은 중국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잡혔다는 뉴스는 제가 못 봤어요. 미제네요, 이것도. 그렇죠. 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종 사건도 심심찮게 일어나더라고요. 실종 사건의 실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실종 신고되는 사람이 7만 명입니다. 1만 명이면 어마어마한데? 95%는 찾습니다. 5%가 미제로. 이제 실제로 사라지는 경우인데 그 5%도 사실은 굉장히 큰 수치죠. 최소 300명에서 700명을 이야기를 해요. 시신도 못 찾는 사람을. 그 안에는 이제 노인분들이 치매가 많이 걸리시고 그분들이 어디 이제 뭐 실족을 하셔가지고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 중요한 거는 이제 시체로 발견되는 숫자를 거기에서 또 빼야 되죠. 다 빼고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300에서 700명을 잡거든요. 항상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궁금한 게 그분들은 그러면 어디 있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그럴 수가 가양역 남단 예. 그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가양대고 김가을 양. 네, 김가을 양이 거기에서 일단 사라지고 이정우 씨라고 20대 남성이 또 사라지고 그다음 박수민 씨라고 39세 여성이 사라져요. 그게 보통 뭐 일주일, 한 달, 2달 간격으로 3분이 사라졌거든요. 2022년도가 그럴 거예요. 아마. 비슷한 지역은 비슷한 아니잖아요. 시기에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가양대교 남단입니다. 가양대교 남단에서 쭉 걸어 내려오면 바로 가양역이 있어요. 나오면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쭉 걸어가다 보면 가양대교 남단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 가양대교 남단을 실제로 제가 가거든요. 사람들이 아니 CCTV가 이렇게 많은데 왜 못 찾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직접 가보니까 한 30분 정도를 걸어가는 동안 CCTV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양역에서 가양대교 남단으로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딱 올라가고 나서 계속 걸어가다가 올림픽대교에서 가양대교로 합류되는 지점 네. 여기까지가 30분은 걸어가야 돼요. 합류되고 나서 한참 거기서부터 1, 2, 3 카메라가 보입니다. 즉 이분들이 실종된 것은 CCTV가 있는 곳이 아니고 차가 합류되기 전 약 2, 30분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그 구간. 여기에서 다 사라지신 거예요. 딱 가양대교 남단에서 사라진 거예요. 김가을 양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지나가는 버스 블랙박스에 마지막으로 찍혔어요. 남단 위에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극단적인 판단으로 뛰어내렸거나 누군가에 납치된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CCTV가 있는 구역이 시작되는 부분이 올림픽대교에서 합쳐지는 부분이거든요. 거기까지만 CCTV가 없어요. 자, 거기에서 뛰어내리면 물이 아닙니다. 올림픽대로예요. 올림픽대로에 떨어져야 돼요. 올림픽대로에 차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그렇죠. 그 앞쪽으로는 CCTV 안 잡혔다니까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납치밖에 없어요. 납치를 했다고 하면 보통은 협박 전화를 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3명이 똑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사라지기만 했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영화에서 본 것처럼 네. 장기 밀매라는 또 상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들어가면 같은 지역에서 3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3분이 돌아가셨는데 3분 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면 퀘스천 마크입니다. 말 그대로. 예. 근데 비슷한 시기에 3분이 사라졌는데 그중에 한 분이 예. 하반신만 나왔어요. 강화도 갯벌에서. 28세 이정우 씨 남자분이. 그분은 사라지기 바로 직전에 여자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했고 가양역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모습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예. CCTV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가양대교 남단 쪽으로 걸어간 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할 이유가 거의 0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뭐 우울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김가을 양은 약간의 우울증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김가을 양 블로그 안에서도 쓸만한 장기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글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장기 밀매 조직과 연계가 됐다라고 확신할 수는 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양대교 남단에서 3명이 사라졌는데 3명 다 못 찾았다면 퀘스천 마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한 분, 3분 중에 한 분이 왜 하반신이 나왔냐는 거죠. 하반신이 나왔다는 거는 상반신하고 이제 절단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한강에서 아라뱃길 같은 경우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인공 수로거든요. 그래서 막 파도가 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잔잔하게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개념이죠. 한강도 마찬가지예요. 막 파도가 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CCTV 잡혔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안 잡혔어요. 남단에서 잡혔거나 남단으로 가기 바로 직전 사이에서 사라진 걸로 보이는데 이분은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납치가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네. 근데 왜 몸이 도둑막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미스테리인 거고 거기에서 어떤 물살에 의해서 몸이 뭐 절단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제가 고민도 많이 하고 교수님들도 많이 찾아가고 그랬거든요. 제가 자 한강에서 강화도 갯벌까지의 그 에어리어에서는 인간의 몸이 절단되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누군가 절개를 한 거죠. 그러네. 납치라는 개념은 사실은 목적이 크게 3가지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강제 노동입니다. 우리 캄보디아나 네네네, 캄보디아. 염전 노인이나 뭐 이런 사건들이 있죠. 노숙자들이 요즘에 서울역에 많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을 이용해서 일을 시켜가지고 돈을 뽑아내려고 하는 돈의 목적이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성착취거든요. 여성들을 상대로 납치해서 태국의 마사지 업소로 팔아넘긴 사례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사람 몸 자체가 목적이 되려면 인신매매의 마지막 목적지인 장기밀매가 맞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매매가 실제로 있다는 얘기네요. 옛날에 캄보디아 사건 터졌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을 캄보디아로 보내는 그런 이렇게 유인책들 그런 유인책들이 다 한국의 조직폭력배들이었거든요. 지금 최근에 뭐 대통령이 이렇게 막 가서 한국 조폭들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한 형 따라서 캄보디아 가고 뭐 취업 알선 사기해서 갔는데 이걸 알선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 조폭들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 한국 조폭들이 우리가 이제 막 수사를 하니까 그 당시에 대거 베트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폭 중에 한 명을 불러다가 참고인 조사했는데 구속 수사를 안 하니까 바로 그냥 베트남으로 가고 이런 제보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캄보디아로 알선해서 돈으로 보니까 이제 보내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세력들도 연계가 돼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지금도.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주체, 영화 속에서는 네. 조선족이나 또는 중국 사람으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네. 실제로 중국 사람이나 조선족이 연관이 돼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는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더 흔적이 없겠죠. 청부는 보통 킬러가 와가지고 딱 보자마자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심부름 센터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까지 동선을 땁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은 여기 뭐 디지털 단지에서 몇 번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서 대방동에 어디 집으로 들어가고 무슨 요일은 뭐 운동을 좀 하고 들어가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제3자가 볼 때는 딱 나오거든요. 그 루틴을 쫙 딴 다음에 포인트를 찝어요. 이 사람이 이 시간대쯤 되면 마을버스에 내려서 경사도가 있는 집까지 약 150m를 걸어간다. 여기 CCTV가 없다. 사람이 없다. 그리고 몇 군데를 딱 찝어주고 심부름센터는 빠집니다. 그럼 이제 그 히트맨들이 포인트에서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출국해버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범죄에 조선족이 개입이 돼 있다. 뭐 범죄에 중국인이 개입이 돼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훨씬 더 발각되기 쉽지 않은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총책이나 어떤 헤드의 조직은 중국 조직이었고 중국 조직이 사실은 중국인들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했었다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확장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한국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잘 아는 조선족을 섭외를 한 거고 이제는 조선족을 떠나서 아예 한국 조폭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중간에서 알선책을 해왔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그거 외에 혹시 진짜 인육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요새 이제 딥스테이트 관련돼서 제가 좀 조사하고 있거든요. 제퍼리 앱스타인이 네. 그 안에서 이제 자살로 사망했는데 네. 빌 게이츠부터 해가지고 네. 트럼프부터 전부 다 그 일론 머스크도 보냈던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소녀 여자 뭐 이렇게 포르노나 이런 매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인육이 등장해요. 앱스타인에. 근데 그걸 관련돼서 제가 지금 파고 있는데 인육은 제가
가장 이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오원춘 사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오원춘이 수원지동초등학교 앞에 1층 주택을 임대해서 쓰다가 지나가는 여자에 이렇게 시비를 붙여가지고 잡아채죠. 잡아채서 성폭행하고 죽이는데 79조각으로 조각을 내죠. 그런 다음에 살이 있으면 이 표피가 있고 피하가 있고 근육층이 있으면 썹니다. 그래서 수십 개의 검정 비닐봉투에 이렇게 담아요. 마치 고기를 소분하듯이. 이제 뼈는 그 태워 없앨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놨고, 그 다음 숫돌을 새 숫돌이 아니고 계속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숫돌부터 해서 많은 이퀴먼트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보통 사람을 살해하고 토막을 내는 경우는 시신을 없애기 위해서 토막을 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시신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살을 다 소분해가지고 봉다리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숫돌이 계속 사용했던 숫돌이 있다라는 건 비단 이 여성뿐만 아니고 그 거의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비슷한 수법으로 많은 범행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걸 당연히 추론할 수가 있는 거고, 오원춘 사건은 실제로 검사가 이것은 인육 목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난자한 거다라고 공소장에 실제로 써요, 검사가. 판사가 볼 때는 인육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고 빼고 그냥 무죄를 선고를 하죠. 지금도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 사람 인육 거래로 목적으로 그렇게 소분을 했다라면 그걸 사가는 사람에 대한 것도 밝혀내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검사가. 예. 자기가 다 먹진 않았을 거예요. 거중 책임이 수사관한테 있는 거니까. 경찰이 찾아내든. 예. 그래서 이게 어디로 유통이 된다라는 건 여기 이제 공급자가 있으면 소비자가 있는 거고 중간 도매자가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추적이 불가했죠. 오원춘이 실제로 몇 개의 대포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은 정말 많지만 말 그대로 정황 증거, 간접 증거 있으니까 간접 증거니까 직접 증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정황 증거를 내가 찾아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 사건 이전에, 그러니까 오원춘 사건이 나기 이전이거든요. 제가 이제 경기도 모 도시에서 변장을 많이 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술자리에서 들은 거예요. 인육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인육 가지고 페스티벌 한다. 그러니까 페스티벌이 뭔 줄 알고 페스티벌이라고 하냐. 페스티벌은 이렇게 파티 같은 거다. 그게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들어온다. 유통돼서. 들은 얘기 실제로.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군지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같은 테이블에서? 네, 그러고 나서 사무실에 좀 늦게까지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늘 문 잠그고 있고 호신 장비 같은 거 항상 옆에다 놓고 있지만 이거는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혼자 떠들고 있죠. 저는 분명히 들었고, 물론 그들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저 5%로 봅니다. 그 상황 자체가. 근데 제가 그때 녹음을 하지는 못했어요. 저도 약간 좀 같이 술을 먹은 상태였는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계속 파고 물어보고 했긴 했는데 일단 그 이후는 제가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이후는 노코멘트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파티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동인데 거기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조선족들이. 근데 거기에서 술 마시고 저는 이제 도매업자 비슷한 걸로 들어가가지고 얘기하다가 저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왔다 갔다 한다 또 들어갈 거다. 술 자리가 돼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엄청 충격받았어요. 진짜 이건 듣는 우리도 충격인데 그 얘기를 직접 네. 들은 상황에서 너무 충격이었겠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그 위험을 좀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방법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런 위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실종의 위험을 말씀하신다면 네. 일단 어디를 좀 같이 가자 이런 제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 아들도 당근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당근 거래를 통해서 내가 가구를 팔려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가구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남성이 내가 가구를 사겠다라고 찾아온 거예요. 가구를 보여주려면 집으로 오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으로 딱 왔는데 들어가서 그 여자를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런 사건들이 사례들이 꽤 많고 미국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요. 직거래, 그걸 이제 그 페이스북 통해서 한 건데, 당근 거래는 사실은 위치 기반으로 통해서 이제 어떤 뭐 나눔 봉사도 하고 거래도 하고 그 안에서 불륜도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가까운 데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뭐 납치나 이런 것도 심심치 않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보통 납치는 이제 그 집으로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워낙 극단적인 케이스였고 보통은 기동성이 있는 차량으로 많이 유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차 안에서 잠깐 얘기합시다 라든가 뭐 좀 한적한 곳으로 갑시다. 미팅을 했는데 미팅을 한 데서 미팅 자체가 외진 곳일 수도 있고, 미팅한 곳은 사람이 많지만 잠깐 만나서 저 건물 뒤쪽에서 잠깐 제 차에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한가한 곳으로 이동을 요청하는 경우는 응하면 안 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근데 그게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가격 예민도가 강하니까 워낙 싼 거고 뭐 그런 거에
혹해서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관종기 많으신 분들이 많죠. 저도 옛날에 SNS 많이 올렸는데 성산 일출봉 아침 7시 너무 좋아해서 막 실시간으로 올리시는 분들 있거든요. SNS, 인스타에. 네, 그거 올리지 말고 참았다가 시간차를 두고 올리셔라. 네, 그것도 타겟팅이 보통 납치를 하려면 뭐 어떤 사람을 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타겟팅을 해서 지속적으로 봅니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위치를 파악하기 훨씬 더 쉽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올리는 거를 좀 자제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요즘 뉴스를 보면 기상천외한 불륜 사건부터 끔찍한 성범죄까지 끊이질 않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실상 어때요? 딱 네 글자로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엉망진창이다. 이제 거의 동물의 세계다. 지금 거의 뭐 폭발적으로 미친 듯이 엉망진창인 나이대가 60대입니다, 지금. 에? 지금 제가 진행 중인 건이 4건인데 4건 중에 3건이 지금 남자가 67, 상간녀가 50대 중반. 불륜인 불륜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이 된 상태인데 젊은 혈기에 그러다가 나이 먹으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한 세상 편하게 사실 어머님들이 많았어요. 저희 어머님 세대들이 예, 그랬거든요. 예.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이제. 왜 없어졌냐면 비아그라 때문에. 비아그라를 개발한 놈을 족쳐야 된다. 늘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무성욕자들이 많고 젊은 여성분, MZ 여성분들이 막 화끈하고 남자한테 사귀자고 막 이러고 또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워낙 뭘 많이 주워 듣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고백했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하고 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아는 좀 젊은 여성분인데 이제 원나잇을 했대요.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도 달라진 거예요. 원나잇 했는데 남자 번 따서 막 이런 얘기해요. 근데 이게 데이트를 하는데 이상해서 봤더니 녹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애가. 에? 그래서 야 당장 꺼 뭐 이랬대요. 그래서 왜? 네가 나 고소하면 어떡해. 요즘 남자들의 패턴입니다. 원나잇을 만나서 즐겁게 즐겼는데 여자가 고소하는 경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남자도 잘하고 여자도 잘 알고. 그러느니 많이 만나지 말자. 제 제자 중에 되게 좀 젊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너 연애 안 해? 30대 후반인데 결혼도 안 해? 연애도 안 하고 안 합니다. 저는 아무도 안 만나요. 무서워요 막 이래요. 왜? 그럼 이 성욕을 어떻게 풀어? 리얼봇을 샀대요. 500만 원짜리. 리얼봇. 그게 있대요, 집에. 이게 고탄력, 막 완전 사람이래요. 그 친구랑 늘 연애하고 자기는 다 성욕을 해소한대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자기 친구도 있대요. 대표님도 하나 알아봐 드릴까요? 이런 거죠. 와. 어쨌든 젊은 친구들 트렌드가 요즘에 이렇고 50대, 60대, 70대 제일 많은 나이가 78세였거든요. 이분이 거의 텀을 두고 계속 의뢰를 하셨어요. 8세까지 그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의뢰를 하셨는데 네. 그분이 3년간 하신 거예요. 이게 또. 비아그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들어 이게 안 되고 남성분들이 오히려 성의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극적인 걸 원해요. 그 약간 도파민 중독이 되기 때문에 막 이상한 걸 자꾸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담해지죠. 대담해지고 막 스와핑 같은 거 하고 쓰리썸하고 막 그게 나이대 있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몸은 늙는데 마음은 안 늙잖아요. 근데 비아그라를 먹음으로써 되네 얘가. 가장 많이 발견이 되는 게 이제 비아그라 요렇게 있으면 2개짜리 이렇게 있으면 하나 없어진 거, 빈 캡슐 같이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의뢰를 하세요, 보통. 성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나이가 고령화되고 그 욕구에 따라서 노년층의 성생활이 엄청나다. 해결하신 사건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에피소드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신다면. 일단 아이들과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학교 선생님인데 이상하다. 근데 학교 끝나고 나서 항상 집으로 오고 다른 데 술, 담배 같은 것도 안 하고 모임도 없는데 이상하다. 여자들은 알거든요. 일단 뭐 잠자리 패턴도 바뀌었고 안 하기도 하고 어쨌든 살은 쭉쭉쭉 빠져나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약간 핥힌 뭐 이런 것도 살짝 있고 그래서 의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 내부 안에 들어가서 잠복을 했어요. 학부모가 와서 그 학부모 차에 타요. 그 남편이 학교 선생님인데 학부모 차에서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하는 걸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타고 내리고 영상 찍을 때 시간 타이밍 레코드 나올 수 있게 들어가는 시간, 타는 시간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걸 영상에 담습니다. 살짝 이제 흔들리는 거. 그리고 핫섹스를 하면은 이렇게 김이 서려요. 안에 사발만 먹었다가 거짓말 치는데 그런 것까지 영상에 담죠. 땡겨가지고. 그 학부모와 그럼 분류를 저지른 거예요. 학부모였어요. 그런 거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이건 이제 남편이 바람을 펴서 상간녀를 특정을 하고 상간녀와의 그런 관계를 영상으로 채증을 하고 상간녀한테 소송을 했습니다. 상간녀한테 소송을 해서 승소했어요. 그럼 판결문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상간소송 관련돼 가지고 한마디로 거기에 상간녀라는 낙인이 딱 찍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갖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얘는 찢어버릴지라도 난 갖고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전과가 되는 거죠. 제가 증거를 다 잡아줬어요. 남편하고는 이혼 안 하고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어서 남편이 돈도 많고 그냥 살아. 상간 소송만 했어요. 살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탐정님
결혼한대요. 거기가 이제 지방이니까 소문이 빨라요. 아,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결혼한대요. 누구랑? 은행원이랑. 그 은행원은 퐁퐁남도 애들만 젊은 분들이 웃겠지만, 그 남자가 60였는데 그 늙은 사람이랑 그 젊은 여자가. 근데 그 남자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거를 참을 수가 없대요. 2년 결혼하는 걸 참을 수가 없다. 그 자기 가정을 망쳐놓고 네. 자기는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정신과약을 지금도 먹는데 어떻게 시집을 갈 수 있냐요. 지나간 얘기 그만하라고 남편은 막 이러고.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이제 그 판결문 있잖아요. 네. 판결문하고 그 당시의 영상 자료 아직도 갖고 있잖아요. 바람핀 거. 그거를 예식장에 뿌려버린 거예요. 당일에. 네. 근데 우리 의뢰인이 가서 뿌리면 명예훼손죄가 되죠. 그럼 누가 뿌려요? 그래서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렸죠. 합법적으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했죠. 배달. 퀵서비스 기사를. 네. 저는 이제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컨설팅만 난 해준 거니까 교사범은 아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고. 특정이 안 됐으니까 이 방송을 보면 그걸 고소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어쨌든 뭐 하려면 하라고 하죠. 뭐 저는 뭐 겁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뢰인이 이제 내려갔으니까 훅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파혼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랬거든요. 이 여자가 잘못했다고 빌면서 제가 5천만 원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드릴 테니까 소취야만 해주세요. 그럴까요? 아니, 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돈이 없어요? 돈 많잖아요. 판결문을 받으세요. 그럼 끝내 갖고 있으세요.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탐정님 말이 맞았어요. 그 컨설팅이 딱 통했네. 그렇죠. 그 이제 탐정은 컨설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USB에 담아가지고 결혼식장에 시댁 부모한테 갖다 준 거지. 근데 한 번 주면 안 보잖아요. 그 연타를 3번을 부른 거예요. 퀵 기사를. 이 기사가 갖다 주고 이 기사 갖다 주고 뭐가 계속 오니까 딱 본 거예요. 난리가 났네. 난리 났었죠. 근데 그런 쇼츠가 유튜브에 하나 떴다고 하더라고요. 막 메가폰 들고 난리치고. 거기 아니에요. 그 집은 아닙니다. 네. 그 집은 아니고 우리 영상 자체를 찍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직원만 결혼식장에 급파해서 상황 어떻게 되는지 뭐 보고 해준다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진짜 충격적이네요. 경남 저쪽 밑에 지방에서 남편이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자꾸 5시에 나가요. 2시간에 일찍 나간대요. 이상하대요. 그러네요. 그게 한 2달 이상 계속 그렇대요. 회사에 전화해보니 출근하는 시간은 똑같대요. 2시간이 비잖아요. 저한테 의뢰를 합니다. 아침에 추적을 딱 하는데 그리고 딱 나와가지고 차를 쫙 빼요. 뺀 다음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옆에 측면 쪽에다 딱 대고 자기 바로 앞동으로 들어가요. 앞동으로 다 들어가서 우리도 이제 따라 들어갔죠. 딱 들어갔는데 802호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딱 했죠. 의뢰인한테. 아니 앞에 103동 802호 아시는 집이에요? 딱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여성분이. 정말 친하게 언니 동생 하는 그 여자가 상간녀였어요. 근데 그 언니 동생 하는 그 여자랑 어제도 치맥을 했대요. 일요일날 저녁 때.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남편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 사람 어떻게 하는 사이냐.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에서 학교 보내고 하면 엄마들끼리 친해지거든요. 학부모 모임. 예. 거기서 친해져서 여자 둘 셋 이렇게 먹다가 우리 남편 금요일에 끝났는데 오라고 할까? 자기 남편 오라고 그랬다. 오라고 한 거예요. 우리 남편도 불러해서 이렇게 한 6명이 모이는 팀이 된 거예요. 부부 모임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다 밝혀지고 미팅할 때 친구가 같이 나왔거든요. 우리 의뢰인의 그 모임 중에 한 명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여자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다고. 발로 차는 자기가 거 발로 차는 거 봤다고. 그 얘기를 해줬대요. 설마 그럴 일 없다고. 그게 벌써 몇 달 전인 거죠. 근데 그 여성은 철저히 숨긴 거죠. 야, 무섭네요, 진짜. 그러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못 숨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좀 전에도 발로 찼다고 하는 거를 눈치를 챘으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잖아요. 심리적인 어떤 심경의 변화가 오죠. 즐겁다거나 너무 슬프거나 너무 짜증이 난다거나 그런 변화가 오는데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 거는 자기가 다 숨겨도 눈은 못 숨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밖에 애인과의 의존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애인과 오늘 즐거웠으면 집에 와도 즐거운 거고 아이가 시험을 못 봤어요. 자기는 즐거운 거예요. 방금 즐거우니까. 애인하고 싸우고 들어왔어요. 그럼 즐거운 일이 있어도 눈은 슬픈 자기 거고. 슬퍼. 일단 눈에 대한 거는 숨길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뭔가 변화를 주거든요. 지발에 찔려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블랙박스를 꺼요. 그러니까 보통 출퇴근할 때 차에서 통화를 많이 하니까 또는 이제 카섹스를 많이 하거나 그러니까 항상 차에 블랙박스에 모든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처음엔 음소거를 하다가 나중에는 블랙박스 자체를 삭제합니다. 그건 이제 아마추어적인 행동인 거예요. 안 삭제하던 사람이 삭제하는 변화가 생겼죠. 그리고 집 앞에 차를 주차하던 사람이 301동 앞에 안 대고 307동 앞에 대고 걸어와요. 당신 왜 차를 거기다 멀리 대고 와? 그거 알았어? 움찔하다. 운동 좀 하려고 이러면서 차 대는 위치가 달라지고 그다음 차 키를 보는 순간 블랙박스나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배우자가. 그러니까 이제는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차 키를 숨겨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차 키를 어딘가에 숨겨요. 옷장 속이나 막 이런 밑에다가. 그런 변화들이 생기죠. 야, 듣고 보니까 자기는 모르는 사소한 변화일 수 있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의심이 가는 행동이네요. 그렇죠.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초기 이제 딱
설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네요. 미묘하게 냄새가 좀 나거든요. 대실 갔다가 물 샤워만 하고 와야 되는데 살짝이라도 바디 클렌저를 우리 집게 아닌 거는 여자들이 딱 압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분류는 합의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끼리의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경우가 이제 성폭행이잖아요. 네. 성폭행의 사건들도 많이 생기나요? 성폭행의 사건으로 둔갑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실컷 잘 놀아놓고 남자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당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불륜을 하는 커플이 남편이 현장을 치니까 나 억지로 끌려가지고 강간당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이제 충남 안희정 도지사가 뭐 그런 케이스였는데 몇 년을 만났는데 자기는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고 그 여자 비서는 나는 위력에 의한 또는 위계에 의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고 결국은 여성이 이겼죠. 모르겠어요. 남자분들 위력에 의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수한 상황인 경우 예를 들면 뭐 장애인들이나 학교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를 빼고 나서는 나머지는 늘 제가 볼 때는 남자가 5층에 있으면 여자는 15층에 있습니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어요. 여성분이. 그래서 여자 말을 잘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겪은 성폭행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세요? 중학생인데 강남에서 좀 오래된 일이에요. 2018년도 사건인데 저한테 의뢰를 해서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상태였고 이제 의뢰인 혼자 남매를 키우는 거예요. 얘가 되게 밝고 명랑하던 아이인데 갑자기 어느 날 외박을 해요. 연락이 완전히 두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아침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먼 산 바라보고 멀뚱멀뚱하고 애가 좀 이상해진 겁니다. 왜 그런가 얘기를 해야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성폭행 같은 거 당한 건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이 입을 열지 않으니까 고소가 되지는 않는 거고 고민하다가 이 아이가 잠옷을 입고 자는데 앞으로 이렇게 누워 잘 때 뒤에 엉덩이 쪽을 이렇게 본 거예요. 엄마가 어디 뭐 상처가 있는지를 본 거예요. 딱 봤는데 척추 아랫부분이 이렇게 뼈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척추 아래 부분이 바닥과 닿는 면이 약간 피멍드는 것처럼 껍질이 살짝 벗겨지면서 그렇게 3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니까 되게 말랐잖아요. 이 뒤에가 마른 상태에서 바닥에 딱딱한 데서 눌렸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눌리면 그런 상처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 빨리 형사한테 고소해라. 근데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냐. 집에 안 들어오고 외박을 한 날, 그날 관련된 통화 내역을 나한테 다 뽑아줘라. 그건 법정 대리니까 뽑을 수 있잖아요. 나한테 다 뽑은 다음에 그 핸드폰을 전부 다 입력해가지고 SNS를 하나씩 다 보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달라. 그래야 이야기를 해 아이가 진술을 하든 고소를 할 거 아니냐. 네.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 팠는데 SNS를 다 보면 페북 같은 것도 같이 막 뜰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19살짜리 밴드 하는 남자애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아이랑 통화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날 밤에. 다른 건 이제 다른 여자아이들 통화한 내역이고 그 남자아이 번호를 가지고 뭐 땡땡 뭐 고등학교 뭐 3학년이더라고요. 밴드를 하고 학교를 잘 안 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아냐라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딸내미가 이 오빠랑 사귄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호되게 혼내켰대요. 만나지 마라. 그래서 안 만나는 거로 알고 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없어진 날 통화 내역을 뽑아보니 그놈을 만났다. 새벽에도 통화 기록이 있다. 근데 얘가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입을 안 여는 거다. 그래서 그 남자아이를 추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다가 이제 그놈을 딱 만난 거예요. 그놈을 만나는 사이인 거예요. 만났는데 담배 피고 고등학교 3학년을 만났는데 학교를 잘 안 나가고 자기는 밴드에서 실용음악과나 이런 걸로 갈 거다. 근데 얘가 특정 어떤 그 몰에서 장사를 해요. 근데 다른 남자애들이 또 2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3명이 19살짜리가 나머지는 학교를 안 다니는 놈들 같고 얘는 정만 거기에 두고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액세서리 장사하고 있어. 얘네들을 우리가 또 추적을 하죠. 추적을 해서 딱 했더니 강남의 뭐 대저택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얘가 어디를 가냐면 지하 연습실을 가거든요. 지하 연습실을 삼성동에. 그 지하 연습실에 가서 이제 밴드 연습을 하겠죠. 네. 거기 CCTV가 다 있는 거여서 저 CCTV만 다 주인을 설득해서 까면 되겠다. 무슨 일이 있었나? 거기를 제가 내려가 봤어요. 내려갔는데 가운데 이제 아이들 소세지하고 야쿠르트 같은 거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미음자로 둘러쳐가지고 방이 쫙 있어요. 노래방처럼. 그러니까. 근데 전부 다 방음 처리가 돼 있어요. 그 이 아이가 여기에서 무슨 일을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날 밤 CCTV를 좀 확인해 달라. 계속 요청을 했죠. 내가 탐정이라고는 안 하고 사실은 우리 이제 아이의 네. 삼촌인데 네. 애가 뭐 무슨 일 있어 말을 안 하고 지금 좀 문제가 있다. 좀 도와달라. 그래서 CCTV를 딱 깠는데 여자애가 인사불성 돼가지고 남자애들이 걔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3명이? 성폭행한 거지, 안에서. 그 CCTV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아이한테 얘기를 해라. 아이가 진술을 해야 고소장을 넣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 이거 알고 있어 얘기를 해라. 그래서 뭐 사실은 자기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근데 나를 약을 먹였나 봐. 뭐 약을 먹인 것 같다. 고소장을 넣게 해서 수사를 받게 했죠.
그래서 걔는 이제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건도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얘도 이제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남동생 있고 여학생 있고 어플을 해요. 어플 대화 만남 어플을 하는 거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서 엄마 나 요즘에 뭐 남친 생겼어 뭐 이러는 거예요. 얘가. 공부도 되게 잘하고 똑똑한데 발칙한 스타일이에요. 날 건드리지 마. 나 내 인생은 내 거.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순하셔가지고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아빠도 안 계시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이제 저한테 딱 의뢰를 했는데 자기는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성인을 만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딱 역이었거든요. 흰색 렌트카가 딱 오는 거예요. 소나타. 헛자 딱 렌트카가. 근데 누가 봐도 창문 이게 딱 열었는데 목하고 머리가 붙은 애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질이 안 좋아 보이는 깍두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쌍욕이 나오죠. 우리 현자는. 이러면서 이제 마치 아빠인 것처럼 막 이렇게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애 그걸 딱 탄 거예요. 그 차를.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얘 이렇게 된 놈 렌트카를 왜 타냐고요. 계속 추격을 했죠. 거기에 약간 이렇게 높은 데로 이렇게 올라가면 무인텔들이 몇 개가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글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완전히 우리 집에 나오면 개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개새 막 이러는 막 이러다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빨리 112 부르라고. 지금 애 데리고 모텔 들어갔다고. 알았다고 112 불러가지고 한 7분 만에 경찰이 막 올라가요. 저 새끼는 하고 나서 내가 내 손으로 저 새끼는 혼내켜야겠다 막 광분해가지고. 탐정 흥분하면 안 되거든요. 자녀가 있으시니까 그런 거죠. 그쵸. 제가 그 딸내미가 그 나이였어요. 큰 딸이 중학교 1학년. 지금 이제 그러니까. 21살인데 정말 흥분을 했는데 한 5분 7분 있다가 경찰차가 나와요. 그 애들 안 데리고 경찰차만 그냥 가네? 뭐야 이거? 내가 전화를 했죠. 얘가 나이가 있을 거예요. 나이. 근데 우리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라는 게 있어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만 14세 이하는 동의하에 섹스를 해도 강간으로 처벌해요. 그런데 이 만 14세를 살짝 넘기면 동의하면 섹스해도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넘어간 거예요? 걔는 살짝 넘어간 거예요. 15살. 만 14세에서 생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딱 와가지고 갑자기 흥분돼. 그때 얘기가 가니까 너 몇 살인지 몇 년생이야? 그러니까 여자애가 뭐라고 하냐면 왜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예요. 가세요. 이런 거예요. 경찰한테. 그러니까 경찰이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북적북적 되면서 간 거예요. 그냥. 이야. 근데 만약에 제가 경찰이었으면 걔 패고 옷 벗고 나오거든요. 아니, 경찰을 욕하려고 싶은 게 아니고 법이 그런 거예요.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경찰 입장에. 경찰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 14세 이하 의제강간죄가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조정이 됩니다. 만 18세로. 그 만 18세까지도 동의해서 해도 강간으로 처벌되게 법이 개정이 돼요. 그러니까 상향된 내가. 맞습니다. 그게 약간 좀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개정이 됐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할 때가 2018년도 17년도였거든요. 담배 피면서 옆에 직원을 내가 멱살 잡고 그러면은 합의하면 다 돼? 그러니까 대표님 흥분하지 마시고 뭐 잡아가지고 그 정도로 감정이입하셨네. 네. 그 결론은 그냥 그렇게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반성했죠 그때. 와, 법 공부를 더 해야겠다. 정확하게 내 생각이 나네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딸이 있는 부모로서 화가 좀 치밀어 오르는데 왜 이런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반복되고 하는 걸까요? 일단 저는 좀 철학적으로 사회에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스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일본을 자꾸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 기초과학 관련된 노벨상을 29명이나 배출했는데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에서 한 명도 배출을 못해요. 자, 머리 좋아하는 친구들이 카이스트 가면 엄마가 이제 바람을 넣어요. 야, 다시 시험 봐서 의대. 이거 잘 버는 걸로. 물론 이제 제가 우리 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저도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사회가 돈하다가 돈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걸로 기인해서 불륜도 많아지고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 있으면 뭐 내가 뭐 이제 상간녀들이 많이 사는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돈이 많은 법인 대표야. 그러면 여자 만나요. 뭐 현찰로 1억 주고 너 이걸로 보증금 넣어. 네 앞으로 계약해. 그리고 월세 700 내가 딱딱 꽂아줄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 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몇 명 돼요. 초치 얘네들은. 그 여자 입장에서도 이런 스폰서가 또 있어요. 700 곱하기 2100이잖아요. 여자들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노래방에서, 더 나이가 있는 분들은 7080에서, 젊은 분들은 바에서 접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부 다 일단 골프에 일단 필드. 그러니까 푸사에 인스타에 다 골프 사진이 다 있어요. 시스템이 아예 딱 돼 있어요. 그렇게 스폰을 만나는.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놓고 월세 넣어주다가 실증 나면 월세를 입금을 안 해요. 그럼 이제 끝나자는 얘기구나. 그럼 보증금은 위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딸뻘 되는 20살 차이 나는 여성들을 함부로 다 할 수 있고. 근데 이 여성들의 생각도 똑같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황금 물질주의가 정말 싫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스승이 좀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이 당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실천해야 할 어떤 조치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 아이들은 일몰 후에는 돌아다니게 만들고 당근 거래 같은 거 못하게 하고 위치 추적 어플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호신용품도 갖고 다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시끄러운 거, 삐 소리 나는 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